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외동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성격이 아빠를 빼닮아서 여자치고는 무뚝뚝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어장관리라고 하며 여러 사람을 걸쳐 만나는 것은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혐오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빠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가 치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26살부터 치과 의사 일을 하고 있어요.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27살부터는 대학 선배의 권유로 함께 치과를 개업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에요. 우리 치과 주변에는 회사와 공관기관이 많아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이 환자들이 몰려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산한 시간에 찾아오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충치치료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라미네이트까지 한다며 2달간 우리 치과에 자주 오게 되었죠. 그 남자는 일단 키가 장신이고 운동선수처럼 커다랗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이 깔끔하고도 멋져서 모델이 직업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치과의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었는데 가장 어리고 경력이 짧은 저를 왜인지 선택해서 계속 제가 치료를 하며 자주 보다 보니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성격이 분명하고 명쾌한 편이다 보니 환자들과 사적으로 말을 잘 섞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친절하고 꼼꼼히 치료는 하지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요. 게다가 여기 오는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자꾸 저한테 남자친구는 있냐, 몇 살이냐 등등 불쾌한 이야기들을 해서 저는 남자 환자들에게는 더더욱 철벽을 치는 편이죠. 이 환자는 이름이 지성록으로 29살의 젊은 남자였어요. 화술이 좋은 건지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선을 지키면서도 친근하게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더 웃고 친절한 표정 지으면 훨씬 예뻐 보일 텐데 왜 그렇게 냉랭하세요? 전 치과 치료만 잘해드리면 되죠. 괜히 웃음 한번 날렸다가 제 신상부터 호적까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무적으로 대해드릴 수밖에요. 그 다음 주에 성록씨는 커피와 밀크쉐이크 그리고 쉑쉑버거까지 사왔습니다. 간호사들이랑 함께 일하는 의사들 모두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사와서 모두 탄성을 내지르더군요. 아니 쉑쉑버거를 먹어보다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우리나라에 매장도 얼마 없잖아요. 너무 감사히 먹겠습니다. 송록씨 덕분에 고급 수제버거를 먹게 됐네요. 네, 제가 이 더위에 직원들이랑 줄 서가면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 김 선생님 한 번 더 웃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정도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곳인지 몰랐지만 줄까지 서가며 우리를 위해 샀을 생각을 하니 성록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록씨는 세심하게 배려해주면서 저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저도 점점 성록씨가 단순한 치과 환자가 아니라 남자로서 호감이 생기고 이 사람이랑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라미네이트 치료가 끝나서 이제 치과에 올 일이 없게 되자 성록씨는 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잘생기고 배려심 많은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냉큼 승낙했죠. 우리의 첫 데이트를 위해 성록씨는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끌고 우리 집 앞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하늘색 폴로 남방에 검은색 기지바지를 입고 절 보고 손을 흔드는 그는 참 멋있었습니다. 성록씨는 저를 차에 태운 뒤 양평으로 떠나서 드라이브도 하고 유명한 한식집에 가서 점심도 사주었어요. 그리고 호수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록씨는 남성 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을 좋아해서 대학교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신촌이나 홍대의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2014년에 쇼핑몰을 처음으로 창업했대요. 그때는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새벽에 옷을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다 손질해서 모델처럼 피팅 사진까지 손수 찍어가며 힘들지만 재미있게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쇼핑몰은 하루 방문자 수가 5명 이럴 정도도 있을 정도로 운영이 안 돼서 4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하지만 성록 씨는 그 이후에도 친구와 동업을 해서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고 거듭되는 리뉴얼을 통해 지금의 쇼핑몰로 안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록 씨가 보여준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제 생각보다 크고 인지도가 있는 쇼핑몰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는 대박의 상징으로 불리운다는 아울렛과 백화점의 매장도 계약했다고 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높았어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중국 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라서 중국 현지의 패션쇼에 참가하기도 했답니다. 앞으로도 한류 열풍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에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라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이 남자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외모만 봐서는 놀기 좋아하고 여자들 여럿 울리는 바람둥이가 아닐까 괜히 의심이 들었거든요. 의외로 성록 씨는 자기 건강과 외모 관리 등에 힘을 쓰며 클럽 같은 곳도 잘 안 가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자취하고 있는 성록 씨를 위해 어머니가 챙겨주는 장어즙과 고로쇠 수액 등 건강식품을 냉장고에 가득 챙겨넣고 매일 먹는데요. 그리고 몸매 관리는 어찌나 신경을 쓰는지 매일 러닝하고 헬스를 하며 아무리 바빠도 주 1, 2회는 PT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몸매도 연예인이나 모델 부럽지 않을 만큼 좋아요. 키가 크고 몸매 좋지 얼굴까지 잘생겼지 어디에 가나 눈에 띄는 탑급의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전 처음에는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닌 나에게 접근한 것은 치과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성록 씨는 저보다 몇 배나 수입이 많은 성공한 사업가로 제 외모가 자기 취향이라고 특히 철벽치는 똑똑한 카리스마가 자기를 사로잡았다나요. 너무 좋았던 첫 데이트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성록 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망해서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래 할아버지 때에는 지방에 유지일 정도로 상당한 재산이 있으셨는데 그 부와 명예가 이대를 못 넘긴 것이죠. 그런 탓에 성록 씨는 늘 부자가 되고 싶었고 자기 힘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가족들을 잘 부양하는 가장이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청력 사업가가 된 모양이에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고 평탄하게 자라난 저는 오히려 이 남자의 성장 배경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 아직 20대고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록 씨는 달랐어요. 남자 나이 29이면 아직은 더 싱글 생활을 즐기고 싶을 텐데 자기는 어서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다네요. 사귄 지 8개월부터 저를 보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 장난 반으로 이야기하던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치과 앞에서 본 성록 씨는 그날따라 더 멋있는 정장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병원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잠깐만, 나 자기 치과에 들렀다가 가도 될까? 우리 치과에는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성록 씨와 함께 치과로 가보았죠.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없을 시간이라 캄캄한 치과에 들어서자마자 웬일인지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폭죽과 함께 치과 직원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김봉희 씨, 성록 씨만의 여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이 병원 내부에 걸려있고 알록달록한 풍선들로 가득 꾸며져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은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셨어요.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 웃으며 성록 씨는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였죠.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제 성격상 이런 건 낯간지럽고 싫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막상 이렇게 주인공처럼 축하를 받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하고 설레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나도 성록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성록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일담을 병원 식구들에게 들어보니 성록 씨는 한 달 전부터 밥을 사고 술을 사주며 청혼 이벤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식구들은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같이 저에게 좋은 남자 놓치지 말고 꼭 결혼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성록 씨에게 신뢰와 애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성록 씨를 인사시키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가족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비슷한 직종의 의사를 만나 안정적인 병원을 운영하길 바라셨는데 의외로 사업가이고 잘생긴 남자를 데려오니 좀 부정적이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잘생긴 남자가 성격까지 좋다면서 사윗감으로 바로 인정해버리셨죠. 중요한 것은 제 마음과 결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국 결혼을 승낙하고 마셨지만 말입니다. 성욱 씨의 부모님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두 분 모두 너무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치과를 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 뵙기도 전에 제 조건에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욱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대면하게 되었어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떤 불고기 식당이 성록 씨 부모님의 일터셨고 가게를 비울 수 없으시니 그곳에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향취가 가득 서려있는 가게에 들어서서 아버님이 먼저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들어와라. 네가 봉이구나. 성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단다. 우리 식구가 된다니 정말 환영한다. 예비 시부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가워해 주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는 표정과 말씀만 들어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몇 분 안 되어서 주방에서 예비 시모가 나오셨습니다. 연세는 60대이시고 파마머리에 통통한 몸을 가지신 주변에서 흔히 뵐 수 있는 여성분이셨어요. 성록 씨의 외모가 워낙 뛰어나서 저는 부모님 중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키가 큰 것은 아버님을 닮았으나 그 두 분 다 평범한 외모셔서 조금 의외였어요. 성욱 씨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잠깐 멈칫하시고 표정이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탁자에 다가와서 마지못해 앉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김봉이라고 합니다. 김봉이? 이름이 봉이야?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성록 씨 얘기로는 예비 시모는 나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했는데 왠지 지금 저분은 저를 아주 싫어하고 경계하는 표정과 말투를 보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할 만한 이유나 조건은 없어 보였는데 왜 나를 겪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싫어하실까? 결혼해서는 괜찮을까? 약간의 염려가 들던 차에 성록 씨는 부모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 날 낳기 전에 여러 번 유산하시다가 임신하고 날 낳아서 키우시면서 정말 엄마의 모든 것을 쏟으며 키웠다고 늘 말씀하셔. 아들 바라기신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가 좀 당황했나 봐. 그래, 이 사람이 고생 참 많았지. 대가집인 우리 집에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와서 시집살이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대대로 물려하던 공예 사업이 망해갖고 마누라랑 둘이서 고깃집 열면서 지금까지 해온 데에는 이 사람 힘이 컸거든. 알긴 하네요. 이 남자가 원래 잘 사는 집 도련님이라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그런데 아가씨, 우리 성록이랑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여자 치과 의사면 선자리가 줄을 섰을 텐데 성록이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건가? 보다시피 우린 평범한 불고기집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유산이랄 것도 없을 거예요. 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질문에는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까요? 엄마가 잘못 알고 계신데 봉이 같은 완벽한 여자가 저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가 조르고 졸라서 결혼 서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괜한 말씀 마시고 이제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아요. 이렇게 성록 씨와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결혼식 날이며 장소를 이야기해가며 이날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예비 시모는 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예비 시모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결혼 준비는 아무 탈 없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반포의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쇼핑몰 사업을 하고 저는 치과를 하며 우리는 맞벌이로 지냈어요. 밤에는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록 씨 부모님은 평범하셨지만 성록 씨가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이 꽤 돼서 아파트 전세는 얻을 수 있었지만 나중을 위해서 제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아예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해두었죠. 생활비도 서로 일정한 돈을 모아 여유가 있었습니다. 설령 제가 치과를 그만두어도 성욱 씨가 버는 수입으로 충분했죠. 우리는 이제 막 30쯤이었지만 성욱 씨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다른 부부처럼 사이도 좋고 해서 금세 아기가 생길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임신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생길 아기를 기다리며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저에게 폭탄 하나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남편의 시점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늘 오전에 출근하기 전마다 한강변에서 러닝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
그러다가 지난 3월부터 러닝할 때 자주 마주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한강변에서 하얗고 작은 강아지랑 산책하고 있었고 내가 러닝하는 시간대와 비슷해서인지 자주 마주쳤지. 강아지를 좋아하는 내가 몇 번 인사를 나누고 그 여자도 나한테 아는 체를 하다가 산책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하면서 친하게 되었어. 서로 호감 섞인 눈빛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오전에 러닝을 못 나와서 이제 당분간 못 볼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산책하러 나온다고 같이 시간 맞춰 운동하자고 내 연락처를 물어왔어. 그렇게 그 여자랑 커피도 마시고 저녁 식사하면서 몇 번 만났지. 그때는 정말 그냥 친구처럼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 여자는 벤츠 중형차를 끌고 다니고 샤넬, 구찌 신발과 옷을 늘 입고 다녔어. 관리를 잘 받는 듯한 얼굴에 적당한 시술과 성형을 한 예쁜 부잣집 딸내미 같은 느낌이었지. 강남에서 태어나 살았고 화락군 학교를 나와 외국 대학교를 졸업한 뒤 보석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인지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자기는 저녁과 오전에 시간이 많다며 나와 저녁 시간에만 시간을 보냈지. 늘 밤 10시 전에는 집안이 엄격해서 통금이 있다고 급히 귀가했거든.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그 여자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가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바람피는 놈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 여자를 4개월 정도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낌새가 수상했지. 나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 문제로 이 여자랑 다퉜더니 글쎄 3명 정도의 남자를 걸쳐가며 만나고 있던 거야.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발식 연애를 당한 거지. 너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남자를 그것도 2명이나 더 만나고 있는 거야? 뭐래? 너도 유부남이잖아. 나라고 못하겠어? 그래, 내가 유부남이지. 난 나쁜 놈이야. 그럼 너한테는 나는 뭐니?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니었어? 잘 모르겠어. 오빠는 잘생기고 다정하긴 한데 다른 오빠들만큼 나한테 명품을 선물해주고 돈을 펑펑 쓰는 건 아니라서 나도 헷갈린단 말이야. 나 정도 어리고 예쁜 애면 남자들이 가만 안 두는 걸 어떡해? 우리 일단 이대로 지내면 안 돼? 이렇게 그녀와 감정 싸움을 한 이후로 나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 봉이 너처럼 괜찮은 아내를 두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 그래서 난 이 여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끊었어.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살면서 아내인 너를 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매일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잘못을 뒤늦게야 털어놓게 되었지.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이전처럼 지내기 힘들어졌어요. 그날로 남편과 각방을 쓰고 전처럼 사이좋게 웃으며 지내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남자와 헤어질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게다가 스스로 끝을 내고 반성해서 돌아온 점이 제 마음을 자꾸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1달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남편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보니 그의 얼굴은 물론 눈까지 황달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전 남편과 병원에 갔어요. 복부 초음파를 받고 나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일 빠른 예약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췌장암 3기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저를 붙잡고 나 살고 싶어. 봉이야, 나 좀 살려주라. 라고 울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겨우 추스리며 저는 급히 암수술 남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에서 용기를 주고 병간호를 해주었죠. 췌장암 수술은 그럭저럭 잘 끝났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퍼진 상태라 뒤이어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하고 믿음직스럽던 남편은 이제 저만 의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병을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고 아빠고 친구들이 내 소식 듣고 나를 바라보는 표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연민, 걱정하는 말투. 그러면 난 진짜 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겠지. 난 당신 의지하면서 겨우 하루하루 암 환자가 아닌 척 버티고 있다고. 절대로 주변에 나 암에 걸린 사실을 알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런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1달 동안 남편의 투병 생활을 돕고 있었지만 제 심경은 암담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아직 용서가 다 안 되었는데 그가 아프다는 이유로 저는 그런 제 마음을 감추고 그를 도와야 했으니까요.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아픈 사람을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그저 참으면서 혼자 남편의 병원 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씻고 나서 전 겨드랑이 부근과 가슴이 저릿하고 아픈 증상을 느꼈습니다. 요새 들어 자꾸 기분 나쁜 찌릿한 증상이 느껴지니 괜히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을 오래 끌지 않고 싶어서 유방외과 병원에 검사 예약을 급히 잡았습니다. 유방학과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죠. 의사는 제 유방 안에 점 크기로 작은 악성 종양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초기 유방암으로 판단되는데 항암 전문 대학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에 이어 저까지 암이라뇨. 불행이 이렇게 겹쳐 오다니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초기 유방암이고 이런 경우 예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제 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암투병 중인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와 옷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시무였어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2번이나 걸었는데 뭐 병원 일이 바빠서 CME 전화도 무시한다 그거냐? 아, 어머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검사 중이라. 뭐? 검사라니? 무슨 일로? 너 어디 아프냐? 저는 이성적이고 감성을 잘 추스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갑자기 주룩하고 눈물이 흐르더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놀랐는지 이상함을 감지한 시모는 당장 얼굴을 보고 만나자고 해서 저는 병원 검사를 마친 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어디 큰 병 걸린 게지? 네, 어머님. 어디에도 말씀드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사실 유방암 진단받았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잘라버렸습니다. 뭐시? 암? 참네, 이게 무슨 일인고? 그래, 차라리 잘됐다. 시모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에 무척 놀라더니 이내 자기 생각을 가다듬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일이 잘 돌아가려나 보다. 네가 암까지 걸렸다고 지금 듣게 됐으니 마침 너에게 내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적절한 때인 것 같구나.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와 제가 악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시모는 제 인생의 암세포와 같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모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시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달 전부터 우리 불고기집에 어떤 예쁘고 부티나 보이는 여자가 찾아와서 비싼 가방부터 화장품까지 나한테 선물을 주고 가는 게 아니겠냐. 송욱 씨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었다면서. 그러더니 어떤 날은 내 피로 풀어주겠다고 VVIP 전용 마사지 샵에 데려가더라. 거기서 호사스럽게 스파 목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있는데 계속 내 옆에 찰싹 붙어서 그 아가씨가 애교스럽게 잘해주더라. 어머님, 저는 어머님 처음 뵐 때부터 왠지 친근했어요. 고운 미모하며 우아한 자태까지. 성욱 씨가 다 어머님 닮아서 그렇게 잘생기고 귀공자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인지 저는 어머님 사근사근한 딸 같은 며느리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나도 새아양이 참 따뜻하고 기티나는 것이 좀 더 일찍 우리 애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쉽네. 아이, 괜찮아요. 인연은 조금 늦게 만나도 결국 이뤄지니까요. 듣자 하니 성욱 씨가 지금 와이프랑 아이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성욱 씨가 이혼하는 것도 별 신경 쓸 것도 없으니 저와 재혼하면 어떨까요? 어머님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다, 그쵸? 뭐 새아양이 좋다면 나도 지금 며느리보다 마음이 놓이지 뭐. 걔는 지 병원 일만 챙길 줄 알지 우리 아들만 편하게 잘해주길 하나. 여자란 우리 새아양처럼 예쁘고 애교 많고 너무 똑똑해도 피곤한 법이야. 암튼 내가 성록이한테 잘 이야기할 테니까 새아양도 친정 부모님 잘 설득드려요. 우리 성록이가 완벽한 남자지만 한번 이혼했다는 흠집 하나가 있으니
그 댁 어른들이 우리 아들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되는구만. 아,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머님만 믿고 성록 씨와 결혼 추진해볼게요. 그렇게 변심한 시몬은 상간녀를 자기 아들과 붙여주려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네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이혼하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런데 네가 암까지 걸렸으니 다행하니냐? 너는 곧 죽을 건데 네 병수발 든다고 누구 아들을 고생시키려고? 내 귀한 아들도 살아야지. 어디 암 환자 옆에 있어 부정타기실이. 너도 암에 걸렸으니까 치료받고 어쩌려면 바쁠 테니 쿨하게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해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결혼해서부터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시더니 이제는 암에 걸렸으니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 아이는 젊고 이쁘지, 집안도 좋고 너랑은 달라. 애가 참 사근사근해. 그렇게 괜찮은 애가 네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 암에 걸린 네가 남편 양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어차피 나는 너를 내 집안에서 더는 안 봐도 되니 속이 후련하고 말이야.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억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바람피면 때려서라도 멈추게 해야지 도리어 본처랑 이혼을 시킨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어차피 밑바닥까지 가셨으니 어디 속 시원히 제가 미운 이유라도 알자고요. 시몬은 잠깐 머뭇하더니 이내 자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넌 말이다. 돌아가신 내 시어머니를 닮았어. 그 여자는 명망 있는 집 규수로 자라서 그 시절 이화여대 졸업할 만큼 지성에 미묘까지 갖춘 여자였지. 지금 너희 남편은 친할머니 얼굴 닮은 거야. 예전부터 우리 아들하고 다니면 둘이 모자 사이 같지 않다고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말들이 얼마나 나한테 상처로 돌아왔는지. 그래, 난 그저 그런 평범한 집 여자고 얼굴도 그냥 그렇지. 그래도 내 아들 잘나게 키워왔고 이 집안 무너지지 않게 잘 건사해왔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 집에 잘못 들어온 똥개도 이런 취급하진 않을 게야. 우리 남편이 나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네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나 때문이라고 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친 아주 재수없는 것이라고 대놓고 손가락질했지. 부유하던 집이 망해서 빌빌댈 때 내가 남편하고 장사해가면서 먹여 살렸건만 고맙다는 이야기는 하나 하지 않고 환갑 넘어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 그 시애미 장례식까지 며느리인 내 손으로 치러줬건만 그 여자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이 집의 식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시어머니의 그 얼굴과 말투가 생생하다. 그 사람 떠올리면 한여름에도 뒷목이 서늘할 정도로 아직도 두렵고 치가 떨려. 그래,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작고 오똑한 코, 앙다문 듯한 입술, 진하고 가느다란 눈썹, 숯 많고 까만 긴 머리까지. 정말이지, 너는 시어머니를 똑 닮았다. 네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그날 그 서늘함과 카리스마에 시어머니가 환생해서 온 것만 같았으니까. 근데 너를 내가 어떻게 이뻐할 수 있겠어? 지금도 너만 보면 구박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시모는 달달 떨고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려댔습니다. 처음으로 시모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샀고 그래서 사는 동안 힘드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똑같이 저한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니 인간적으로 어머님이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당신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군 일은 괜찮은 건가요? 어머님이 느끼셨듯이 저도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아서 좌절감도 느끼고 제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어머님이 제가 못 견디기 싫어서 이혼하라고요? 네가 왜 잘못이 없어? 애 못 낳고 있지 않냐? 내 손주를.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을 감이지. 게다가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인데 너인들 안 넘어가겠니?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꿈을 꾸시는 시모가 한심해서 저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실성을 했나? 너 왜 웃냐? 참, 왜 당신 시어머니가 싫어하셨는지 알 것도 같네요. 잘 들으세요. 저는 유방암 연기라서 간단한 시술과 항암 치료만 하면 완쾌되는 암 같지도 않은 암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아드님은 지금 췌장암 3기예요.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 뒤로 넘어가라고 그런 거짓부렁 치는 거냐? 거짓부렁인지 진실인지 아드님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 직접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당신 아들도 암에 걸렸어요. 아니, 훨씬 심각한 암에 걸려서 1년도 못 살 거라네요. 그러니 그 불쌍한 남편 제가 그동안 입원시키고 수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나한테 이혼을 해라, 상간녀에게 양보해라. 당신 말만 떠나 부정탄다니까 저는 이제 췌장암 아드님에게서 떨어져 드리죠. 직접 자기 아들 병원 수발 들어보세요, 어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시모를 뒤로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 뒤로 남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도 시모도 저를 괴롭히는 이들은 다 잊고 제 항암 치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수술 후 걷어낸 암덩어리는 작았고 치료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모두 잘 끝나고 의사는 환자분, 치료는 모두 잘 끝났습니다. 당분간 한 달에 한 번 내원하고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며 전 병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치료받는 며칠 동안 남편의 전화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왔지만 저는 모두 거부하고 문자나 카카오톡도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남편에 대한 마음의 정리와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다음날 치과에 출근했는데 우리 치과 앞에 어떤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다는 것을요. 웨이브로 말아나온 긴 머리에 가슴을 있는 대로 봉긋하게 모아 몸에 찰싹 달라붙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하이힐 소리를 또박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김봉희 씨?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우리 어머님이 만나서 알아듣게 얘기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요새 성록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도 다 연락이 잘 안 돼서 직접 내가 나서기로 했어요. 저 최세아라고 합니다. 성욱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상간녀가 당당하게 제 앞에서 지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오빠? 유부남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여자친구라니. 도대체 뇌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당신같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성록씨 아내인 내 앞에 왜 온 거죠? 성록 오빠의 아내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잃어주러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결혼식 올렸다고 해서 지금 서류상 아내라고 해서 당신이 성록 오빠의 여자인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껍데기인 남편만 안고 아내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싶으신가 말이에요. 치과 의사시면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여자가 왜 그렇게 미련해요? 역시 상간녀는 제 생각보다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뺨 한 대 맞아도 할 말 없는 상간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를 가르치려 들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어요. 겨우 이성을 붙잡고 그 여자를 상대해야 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성록씨에 대해 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성록씨 요즘 당신하고 연락 안 되죠? 아마 한 달 가까이 얼굴도 못 봤을 거야. 안 그래? 제 말을 들은 상간녀의 뻔뻔한 얼굴에 당황하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당연하지. 당신한테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면서 잠수 탄 남잔데 그런 남자를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그럼 얘기해주지. 왜 성록씨가 당신과 연락을 끊었냐 하면 나한테 당신과 바람핀 얘기 모두 다 털어놓고 반성을 해서야. 싹싹 빌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길래 당신과 인연을 끝낸다면 받아들여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성록씨가 당신과 연락을 끊은 건데 당신은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 푹 빠진 남자가 왜 하루아침에... 그 남자는 벌을 받았거든. 인생을 잘못 살아온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성록씨는 췌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하면서 지금 암을 이겨내는 중이야. 당신같이 가벼운 여자랑 사랑 노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병마와 싸워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만약 성록씨에게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연락을 끊었을까? 나라면 병을 앓리고 함께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 정도의 스쳐 지나간 여자였던 거라고. 상간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그럼 이제 얼마 못 사는 건가? 상간녀가 남편의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아픈 것에 놀라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론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췌장암은 악성암의 일종이라서 남편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헤아리지 못해.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하는 건데 진짜로 당신들이 사랑이었다면 언제든 성록 씨의 곁을 내어줄 수 있어. 그 사람 옆에서 병간호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성록 씨도 더 건강해질지 모르지. 병간호? 나 지금에서야 그 남자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저 혼자 뻘짓하고 있었잖아. 얼마 전에 성록 씨 엄마 만났을 때도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 나 속인 건가? 아니, 그 시모도 자기 아들이 암인 줄 모르고 있더라고. 성록 씨가 자기 엄마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의지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 성록 씨가 믿을 사람은 나뿐인 건가? 상간녀는 너무 기분 나쁘다며 돌아서서 거친 발걸음으로 치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치과 1층에 주차해놓은 흰색 벤츠차를 타고 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차의 번호판을 외워두고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흥신소를 통해서 상간녀의 뒷조사를 의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어떤 좋은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낀 상간녀는 좋은 집안에서 자란 여자 같지 않고 구린 냄새가 많이 났어요. 흥신소에서 3일 뒤 상간녀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의뢰하신 최세아의 본명은 김민혜, 나이도 알고 계신 25살이 아닌 29살이네요. 나이며 이름이며 다 속인 겁니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은 인천시 구월동이고 부모님 중 아버지는 병으로 사망하고 엄마하고 자란 걸로 나오네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딸이 보내오는 생활비 받아서 살고 있고 학교는 개차반으로 다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유흥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름도 술집에서 가명으로 불리던 걸 쓰는 모양이고 술집을 좀 다니다가 나중에는 돈 많은 남자 두고 생활비도 타쓰고 명품이나 선물 받아가면서 그냥 사는 꽃뱀 같은 여자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타고 다니는 벤츠가 어떤 회사 법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도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만 내고 납세나 외부활동 조사도 되지 않는 걸 보아 아마 불법적인 조직, 이를테면 조직폭력 집단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런 여자들 끼고 스폰하는 남자면 뭐 비슷한 류의 남자일 거고 그런 조폭 출신 사업가 스폰서를 지내면서 생활비랑 지금 사는 오피스텔 월세 등을 탔으면서 살다가 아마 나이도 찾고 해서 돈 많은 남자 물어갖고 그냥 확 시집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서는 뻔한 스토리예요. 이 상간녀의 실체를 알고 나니 의아한 점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얌전한 교수가 왜 유부남을 꼬셔서 게다가 시모와 아내 앞에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열을 낼까요? 아마도 남편하고 결혼해서 돈을 받아먹으며 전처럼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바람피는 것들이 그렇고 그렇지 이 정도 수준의 여자와 놀아난 남편에 대해서도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우리 안 본 지 일주일도 넘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나 암이라는 거 얘기했구나. 오셔서 대성통곡하고 아주 시끄러웠거든. 계속 옆에서 병간호하겠다고 오시는데 진짜 불편해. 나 당신 너무 보고 싶고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치과가 많이 바빠? 오늘 퇴근하고 당신한테 갈게. 마침 어머님도 같이 계신다면 할 얘기도 있고. 이 많은 일을 겪고 상간녀까지 만나고 나니 제 결심은 조금씩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시모와 상간녀는 저에게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전 어느 쪽이든 제 마음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더 일쓱해지고 낯빛이 까매서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몸이 좋던 남자는 눈에 띄게 근육과 지방이 줄어 몸집이 작아졌어요. 나 왔어요. 컨디션은 어때요? 항암 치료는 잘 받고 있어?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 어서 와. 엄마는 잠깐 외출이었어서 지금 나 혼자 있었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없는 기운을 짜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아픈 병자가 되어버린 남편이 짠했지만 전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나 이제 내 마음을 정해서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거예요.
이제는 어머님이 당신 옆에서 잘 간호해 줄 테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은 슬픈 눈망울로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난 당신만이 필요해. 당신하고 있을 때만 편안하고 아픈 것을 잊을 수 있단 말이야. 제발 나한테서 떠난다는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당신 참 나쁜 사람인 거 알아? 혼자 바람피고 나한테 못할 짓 해놓고 바로 암에 걸려서 내가 맘 놓고 당신 미워하고 복수도 못했잖아. 그런데다가 당신 어머님이 얼마 전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하고 이혼하고 상간녀랑 결혼시킬 거라고. 내가 유방암이라고 했더니 부정타게 당신 옆에 있지 말고 얼른 떠나래. 나는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세아랑 헤어지고 연락도 끊었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오해한 거라고. 나와는 상관없어. 알아. 당신은 이미 나한테 용서 구한 이후 그 여자랑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지난주에 그 상간녀가 나를 찾아서 치과에까지 왔더라. 당신하고 헤어지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던데. 그런데 그 여자 당신이 암이라고 하니까 무척 당황하고 화내면서 떠나던데. 그 여자한테 연락 없었어? 그때 시모가 집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며느리 왔니? 하지만 시모의 눈빛과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약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듯이 다른 곳으로 저를 피해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리로 오세요. 어머님도 함께 들으실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시모가 쭈뼛대며 남편 옆에 서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물론 걔한테 한번 전화가 오긴 했었어. 나한테 엄청 화내더라. 죽을 뻔 걸려갖고 자기 속이면서 만난 거였냐고. 그래, 그 못된 년이 우리 아들한테 암 걸렸다고 바로 행동이 바뀌더구라. 왕쾌아래한테 죽을 병이 걸렸다는 등 재수없는 소리라고 다시는 자기 찾지 말라면서 말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그런 요망하고 의리도 없는 년인지 모르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다니. 봉이야, 내가 너한테 실수했구나. 그 여자가 날 찾아와서 그 차 번호판이랑 이름이랑 뒷조사를 해봤어요. 속인 게 누군데 지가 화를 내고 난린지 모르겠네. 뻔뻔한 거. 그 여자 이름도 나이도 모두 거짓이에요. 당연히 출신도요. 더 나쁜 건 술집 여자인데다가 남편하고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 돈 많은 조폭에게서 생활비 탔으면서 사는 꽃뱀이었다고요. 남편과 시모는 정말 놀란 눈치였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걔 엄마라는 사람까지 날 찾아와서 봤었어. 에르메스 가방에 명품 옷으로 치장했는걸. 어머님, 강남 바닥에 명품 대여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데에서 빌려서 꾸며서 입고 나갔겠죠. 인천에 빌라에 살면서 딸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을 사 모았겠어요. 자기 딸이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해서 벗겨먹으려고 그 엄마도 한통 속으로 어머님을 속인 거예요. 아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모는 지금까지 상간녀와 그 엄마에게서 속은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이 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이혼을 해야겠어. 바람 피운 사실도 나에게 큰 상처 준 어머님도 난 용서가 안 돼. 당신이 완쾌되는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은 저에게 겨우 와서 저를 껴안고 얼굴을 파묻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비록 바람은 잠깐 피웠지만 늘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꼭 다 나아서 당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런 남편이 다 울 때까지 가만 서서 기다려 주었어요. 아니, 실은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죽도록 믿기만 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추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께 울고 나서야 남편은 저를 놓아주었고 저는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둘 다 돈에 궁하지도 않았으니 아파트는 절반으로 나눠 갖기로 하고 그 외 위자료나 경제적으로는 얘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아이도 없으니 더욱 우리의 이혼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별말 없이 제 이혼 협의에 따라주었고 정식으로 우리 이혼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유방암이 완치되어서 치과에서 일하면서 원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씩 남편의 소식이 궁금해요. 그래서 전 남편의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서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왕성하게 매일 소식을 올리고는 했었는데 요즘은 자기 일상을 잘 올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걱정되고 궁금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이 걱정되는 것뿐 그와 이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에 대한 미움이 치유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2주 전 남편에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봉희야, 이혼은 했지만 난 아직도 너에 대한 마음 그대로야. 잘 지내고 있니? 유방암 치료는 잘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 나도 치료 열심히 잘 받고 있어. 나 꼭 완쾌해서 네 앞에 다시 설 거야. 전 남편의 문자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잘 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병을 완쾌하고 저에게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하고 다시 만나는 남녀가 다시 잘 살 수 있는 걸지, 이곳에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시니 제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전 남편과 형식적인 안부 연락 정도는 괜찮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면 좋을지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하지는 않았을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집안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특기나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게 딱 한 가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을 꼽으라면 전 바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노력으로 채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부터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뭐든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군요. 제게 있어 그런 부분은 주로 가정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3살 때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게 되셨지만 어느 날 저를 외할머니께 맡겨놓고 어디론가 잠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께선 절 정말 예뻐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 외할머니께선 외할머니의 지인분께서 운영하시는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직원으로 일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아직 어린 제가 혼자서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항상 작은 대야를 엎어놓고 그 위에 저를 앉혀놓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외할머니께선 하루에 100마리 정도 되는 생선들을 손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손에는 언제나 진한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그 냄새를 싫어할 거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맡아온 외할머니만의 냄새라 생각이 들어 익숙하고 좋았어요. 게다가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생선을 손질해 돈을 버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감사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외할머니께서 온종일 생선을 손질하시고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하시거나 손이 퉁퉁 부어 아프다고 하실 때면 마음이 꼭 긁힌 듯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있잖아. 이제 생선 안 만지면 안 돼? 왜? 진우는 할머니가 생선 안 썰었으면 좋겠어? 할머니한테서 냄새나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야. 할머니 손이랑 어깨 아프다 그랬잖아. 할머니 아프면 안 돼.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아프다 해서 걱정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괜찮아. 이 할미가 열심히 생선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진우 마시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할머니 아프다 했잖아. 할머니 아프지 마, 응? 아유, 지금 우리 진우 덕분에 할머니 아픈 거 싹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외할머니께서 안 아프시다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좀 크고 나서 저는 외할머니께서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사실은 몸이 매우 편찮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외할머니께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속상해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매일 외할머니에게서 제발 다른 일 하시면 안 되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저 외할머니께서 아프시지 않았으면 했던 치기 어린 마음이었죠. 하지만 외할머니께선 젊은 시절부터 하시던 일이 생선 손질뿐이라며 꿋꿋하게 생선 손질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애들이 과자를 사 먹는 것을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외할머니께 과자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께선 대번에 고쟁이 바지 주머니 속 고이 넣어둔 쌈짓돈을 꺼내 제게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펼쳐서 애들이 사 먹던 과자를 한 봉지 사주셨는데 그렇게나 달고 맛있어 보이던 과자가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전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왜 울어? 어? 과자 때문에 그러냐? 과자는 할미가 다음에도 또 사줄 테니까 울지 말어. 할머니가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나 아는데 맛없는 과자에 돈 쓴 게 너무 속상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엉엉 우는 저를 외할머니께선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한참이나 안고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외할머니께 무언가를 사달라 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얼른 어른이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 외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제게 무엇이든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몸이 불편하셔도 생선 손질을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은 제가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해하거나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들 사이에서 가족 구성원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저 즐겁게 같이 놀기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가 된 건 자신의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같이 놀던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부모 없는 아이랑은 같이 놀면 안 된대. 그래서 나 이제 너랑 못 놀아. 여러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놀던 친구가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오늘은 저랑 같이 놀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집으로 오는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꿎게도 외할머니께 짜증을 내며 따지고 말았죠. 할머니, 왜 나한테는 엄마랑 아빠가 없어요? 혹시 엄마랑 아빠가 나 버린 거야? 외할머니께서는 많이 당황하셨을 법도 한데 오히려 차분히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야. 진우 엄마랑 아빠는 서로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란다. 왜? 왜 같이 안 살고 싶은 건데? 그건 진우 엄마랑 아빠가 서로 더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엄마랑 아빠는 나도 안 사랑해서 같이 안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 진우 네 아빠는 잘 모르겠다만 너희 엄마는 절대 그렇지 않단다. 우리 진우 엄마는 진우 싫어하지 않아요. 거짓말. 날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나랑 같이 안 살잖아. 진우 엄마는 일이 많이 바빠서 같이 못 있는 것뿐이란다. 진우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리고 이 할미도 진우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단다. 제가 부모님이 곁에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외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제 마음을 살피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절 독려해 주시고 항상 제가 상냥하고 멋진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외할머니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 관계에서만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중학교 때 진로 상담 중 실업계 고등학교보단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해보란 권유도 받았죠.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을 듣고 담임 선생님께서 엄한 표정으로 저를 타일해줬습니다. 진우야, 실업계로 진학하겠다는 거 나쁘진 않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네가 대학을 나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커져. 그러면 네가 바라는 대로 돈도 더 잘 벌 수 있단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 집은 할머니랑 저밖에 없어요. 근데 할머니께선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어떻게 대학교까지 생각해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돈이 걱정이라면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어. 선생님은 네가 대학교에 관심 있어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 집에서 할머니와 잘 이야기해보고 결정하렴.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대학에 가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외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언덕을 오르시다가 무릎이 아프다며 힘들어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외할머니는 더욱 힘들어지실 게 불보듯 뻔했죠. 사실 그 생각들이 대학교에 대한 제 마음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서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외할머니께 담임 선생님의 말씀과 제 마음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자마자 단번에 제게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잡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우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 분명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게야. 그러니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더 많이 공부하고 대학에 가도록 해라. 하지만 할머니, 대학은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렴. 지금보다 좀 더 일하면 돼. 할머니 어깨랑 손 많이 아프시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더 일하신다고 그래요. 진우야, 네가 이 할미 걱정하는 건 알지만 할머니가 바라는 건 오로지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야. 너 대학 가고 싶지 않니? 외할머니께서 하신 질문에 저는 뭐라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둘째 치더라도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보니 반 아이 중 절반 이상이 저보다 공부를 잘하더군요.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던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로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애썼고 다른 애들이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러 나가도 반에 앉아서 책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그나마 간신히 상위권으로 성적이 올라가더군요. 저는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했고 지원했던 대학교 중 제가 가장 원했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동안 외할머니께서 열심히 모아주신 대학 등록금은 1년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1년만 다니고 휴학을 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다음 학년에 등록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해서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운전면허도 땄죠. 그러다 가을이 될 무렵 그동안 저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힘내시던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외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니 고질적으로 외할머니를 괴롭혔던 관절염이 더 심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외할머니와 같이 집에 돌아온 저는 외할머니께 이제 생선가게 일을 그만두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하다는 말을 들으신 탓인지 평소 계속 일할 거라고 하시던 외할머니께서 선뜻 제 의견에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찌나 마음이 놓았던지요. 다음날 외할머니께서는 바로 생선가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신 외할머니를 보살피고자 바로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획해둔 대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제가 쓸 생활비를 버는 동시에 등록금까지 모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시급이 높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공사판에서 일하기도 했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니 등록금도 모을 수 있었고 저축해둔 생활비도 넉넉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외할머니께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새 옷도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옷 정말 사도 되는 거니? 너무 곱고 예뻐서 꿈만 같구나.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 이제 이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걸요?
하지만 아까 갔던 식당도 많이 비쌌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모시고 다닐 테니까 할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외할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숨통이 트였을 때쯤 저는 슬슬 복학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학을 결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 중에서 몇 곳에 그만두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복도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나이든 여성분이 작은 유리창에 고개를 가까이 대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지금 남의 집 안을 훔쳐보고 계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김진우라고 아시나요? 예? 김진우요? 제가 김진우인데 누구시죠? 어머, 맞구나. 진우야, 엄마야, 엄마.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저를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너무 기억이 가물거려서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라고 알아보질 못했었죠. 그런데 저와 어머니의 목소리 때문에 깨신 것인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외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진우냐?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너 수연이니? 수연이야? 엄마, 나야, 나 수연이야. 아이고, 이거 참, 왜 이제야 왔어? 아이고. 저와 다르게 외할머니께선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껴안으시고 엉엉 우시는데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서 있기만 하자 외할머니께서 저를 눈치채시고 어머니 손과 제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어색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그간 서로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께서는 새로 인연을 만나셔서 재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자니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생각했는지 아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그동안 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는데요? 그건 그이는 내가 처음 결혼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찾아오지 못했어. 미안해, 진우야. 아주 어렸던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살았던 터라 저는 어머니가 그립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궁금했던 점은 왜 어머니가 저를 단 한 번도 안 찾아왔을까 였습니다.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다면 편지 한 통 정도라도 붙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저를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외할머니를 찾아온 것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곧 외할머니께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사는 남자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내시자 난감해하셨죠. 수연아,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어딨겠니? 지금은 일도 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엄마, 그간 뭐라도 좀 모아놨을 거 아니야, 어? 조금만 빌려줘. 한 1,000만 원이면 돼. 내가 1,000만 원이 어디 있니? 그간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살았는데 네가 많이 힘든 건 알겠다만 우리도 없는 살림에 아끼면서 간신히 살고 있어. 그럼 진우야, 넌 모아놓은 돈 좀 없니? 너 대학 들어갔다며. 그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돈 좀 있으면 엄마 좀 빌려줘, 응? 수연아, 그만하렴. 이제 대학 들어간 놈이 모아놓은 돈이 어딨겠니? 그리고 모아놓았다 쳐도 그동안 애 한 번 보러 온 적도 없이 무슨 염치로 돈을 빌려달라 해?
엄마, 나 진우 생모야. 내가 애 크는 동안 못 온 건 맞지만 그래도 낳아준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야말로 손자보다는 딸을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어머니의 외침에 저는 그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통장에 대략 1,000만 원 정도 저축해둔 돈이 있기는 했지만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면 외할머니와 제가 먹고 살 생활비만 남아서 어머니께 빌려드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저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말다툼 하시는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방안이 좁다 보니 3명이 잠자기도 어려웠고 낯선 어머니의 모습이 껄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없는 세간 살림이 완전히 다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한가운데 외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셔서 더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수연이 그년이. 아이고 진우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외할머니께서 가슴을 치며 우시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며 장롱 제일 밑바닥에 넣어둔 주머니를 찾아 살펴보니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뒀던 돈을 저축해둔 통장이 있던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 있던 통장이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설마 정말로 어머니가 훔쳐갔을까 싶어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곧바로 경찰 2분이 오셔서 집안을 살펴보시더군요. 그리고 제 증언과 외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바로 조사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황상 들어보니 신고자분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것 같은데 친족끼리는 절도죄 성립 안 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대학 등록금을 훔치겠습니까? 분명 어머니가 훔치신 게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가 훔친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지만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고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 주변 탐문 조사도 하고 CCTV도 확인해봤는데요. 그 시간에 신고자분의 집 주변을 다니신 건 그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 어머니가 훔쳐갔단 말씀이신가요? 예, 통장에 인출 내역이 있어 은행 CCTV도 확인했는데 신고자분의 어머니께서 찾으신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친족 상도례라고 친족 간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아시죠? 아무래도 신고자분께서 신고를 취하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별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고를 취하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와중에 저는 어머니께 무엇라 말을 할지 생각하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엄마, 저 진우예요. 드릴 말씀이... 여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했다는 것을 아시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다시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제 전화를 노골적으로 피하시자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복장이 터진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은 외할머니께서 계속 제게 사과하시는 거였습니다. 잘못은 어머니가 저지르신 건데 어째서 저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겪으신 외할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셔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난 마음을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삭히는데 외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진우야, 내가 미안하다. 네 엄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야. 용서해주렴.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가 화를 꾹 참고 말하자 할머니께서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걱정이야. 네 마음에 엄마에 대한 화와 울분이 얼마나 많이 쌓였을지.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쌓였겠지. 그런데 진우야, 계속 그런 뾰족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진우 네가 가끔이라도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상처받고 아플 거란다. 돈은 할머니가 어떻게든 다시 벌어서 채워줄 수는 있지만 진우 네 마음에 생긴 상처는 내가 어찌 해줄 수가 없어서 할머니는 그게 계속 미안하고 속상하단다. 그러니 이 할미하고 약속 하나만 해다오.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사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엄마를 용서하라고 말은 안 하마. 하지만 언젠가는 네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딸인 어머니도 아끼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외할머니와 약속하고 더는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았고요. 한 차례 큰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은 휴학 기간 동안 다시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제가 뛰어들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돈이 모이지 않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휴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했는데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일반 휴학이 군 휴학으로 바뀌어 연장된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은 외할머니께서 쓰실 생활비로 남겨두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따놓은 운전면허 덕분에 저는 군복무 기간 동안 운전병으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동안 얼마 되지 않은 군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전부 외할머니께 보내드렸죠. 그 후 무탈하게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남아있는 약간의 돈으로 다시 대학교에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휴학 기간이 길어진 탓에 결국 대학교에서 재적 처리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등록 재적이라 등록금을 내면 다시 다닐 수는 있었지만 그때 설상가상으로 외할머니께서 노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일하실 나이가 아닌데도 손자를 위하는 마음에 시장으로 나가셔서 일하시다 결국 사달이 난 거죠.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저는 잡히는 대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공사장 막노동판에서 일거리를 잡았습니다. 쉴 틈 없이 산처럼 쌓인 벽돌을 나르며 허리 한번 펼 시간 없이 온종일 일했죠. 그리고 공사장 일이 없을 때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과외가 필요한 곳을 꾸준히 알아봤습니다. 과외를 구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 했던 과외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에 저는 조금 수월하게 과외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사장 일도 과외도 전부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사판에서 알게 된 지인의 권유를 통해 택배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이 아니라 트럭을 모는 택배기사 일이었죠.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손쉽게 택배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하차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일에 익숙해질 수 있었죠. 몸은 엄청 힘들었지만 덕분에 외할머니의 병원비도 낼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과도한 당일 배송 일정을 배치했고 만약에 배송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택배기사들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운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항상 몸이 피곤했고 어디든 머리만 대며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하지만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어서 저는 이를 악물고 택배일에 매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고된 택배일도 몸에 익어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다른 기사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절 많이 도와주시던 선배 택배 기사분이 있으셨죠. 처음에 그분은 절 보면 자기 남동생이 생각난다면서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막 일을 시작했을 무렵 그분께 여러 가지 배달 팁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음의 장벽이 풀려버린 저는 그분에게 제 집안 사정이나 과거에 겪었던 차별과 안 좋은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듬직한 형처럼 절 위로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선배님은 그날 이후 저를 따돌리거나 대놓고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말이야, 눈치도 없고 일머리도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하긴 원래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좀 그렇더라. 진우씨 고아래요? 고아는 아니고 3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외할머니랑 살았대. 그게 그거지 뭐. 아무래도 저희 좋지 않은 가정사나 학력을 듣고 제가 본인보다 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에게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선배님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고 뒤에서 더 심하게 험담을 했죠. 그 때문에 동료 택배 기사들도 알게 모르게 저를 무시하거나 영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주변 시선을 견디며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고된 일 때문인지 몸이 정말 안 좋아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택배 기사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원비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똑같이 택배 상자를 가득 싣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 신호에서 잠시 정차한 사이 갑자기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차가 앞으로 약간 밀리더군요. 저는 운전석 뒤편에 머리를 부딪히고 깜짝 놀라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허겁지겁 차 뒤로 뛰어가 확인해보니 제 뒤에서 오던 차가 제 택배 트럭을 받아버려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트럭 안에 있던 택배들이 혹시라도 망가졌을까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저는 회사 소속의 택배기사였지만 택배 배송 시 물건 파손이 일어나면 제게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물칸을 열어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내부 택배들이 망가지지는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뒤이어 교통사고로 낸 차를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비싸 보이는 승용차더라고요. 다행히 승용차는 트럭에 부딪힌 쪽에 전조등만 깨져 있었고 트럭에는 약간의 흠집과 살짝 패인 자국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바로 나와서 상황을 살펴야 할 텐데 승용차 쪽에 차주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저는 배송이 밀려있던 탓에 마음이 급해져 바로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걸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차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문조차 내리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안을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딱 보아도 사고가 난 것이 너무 놀라 양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운전자이신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외할머니 나이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먼저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운전석 창문을 조심스럽게 아주 살짝 두드렸어요. 그때야 할머니께서 소리를 들으신 건지 차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저기 트럭 몰던 택배기사입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내가 지금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많이 놀라시면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심호흡 해보세요,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번 심호흡 하시더니 곧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운전하실 수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안정을 되찾으시고 운전도 다시 하실 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사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트럭에 생긴 흠집이라고 해봤자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작은 흠집이었고 달리 크게 망가진 부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다급하게 차에서 내리셔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나 싶어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혹시 운전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이 혹시라도 나중에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고 가요.
아니에요. 저 멀쩡하고 차도 멀쩡한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며 할머니를 도로 승용차 안으로 부축해드리고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을 보니 자꾸만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보다가 다시 택배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목표량은 간신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복귀해 차량을 점검할 때 저를 괴롭히던 선배 택배 기사분이 차량에 흠집을 두고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 너 차에 이 흠집이랑 페인 자국 뭐야? 이런 거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주차해두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이 전조등 불빛은 왜 또 이렇게 희미해? 흠집이랑 패인 건 오늘 좀 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조등 불빛은 원래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 내가 웬만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안 될 놈이네. 너 이번 달 안으로 이 트럭에 생긴 결함 싹 다 네 돈으로 고쳐놔. 안 그러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결함을 다 고쳐놓으라니요. 흠집이랑 패인 건 고쳐놓을게요. 하지만 다른 결함은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저 그럴 돈 없어요. 제 사정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선배에게 아무리 사정해도 그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 돈으로 고쳐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달 외할머니의 병원비로 월급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급한 일은 해결했지만 제가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 빚으로 찍혀있는 걸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해지고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 같았습니다만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저는 몸의 고통을 무시하고 매일 도돌이표처럼 트럭을 몰고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겨야 하니 버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고되게 택배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김진우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김진우인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일신기업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일신기업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얼마 전에 차 사고 있으셨죠?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라는 남자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기는 했지만 제가 낸 사고도 아닌데 왜 저한테 연락이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아, 네, 기억합니다. 혹시 그때 사고 나신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그때 그 할머니께서 전화 주신 분의 어머니라도 되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비서실장분의 말씀은 제 예상을 아득히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김진우 씨가 보살펴드린 분은 일신기업의 회장이신 박종훈님의 어머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머님께 김진우 씨와 있던 일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 할머니께서 회장님의 어머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장난 전화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분께서는 회장님께서 저와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며 약속 장소와 시간, 날짜까지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태우러 사람을 보낼 테니 그대로 차를 타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상당히 의심이 들었습니다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게 걸려온 전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에 맞춰 회사에 휴가를 쓰고 한번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긴가민가한 기분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제게 딱 정확한 시간이 되자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찾아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씨 되시죠?
저는 회장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안내를 받아 차를 타고 그저 차가 운전해주는 대로 가니 고급스러운 식당에 도착하더군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꼭 어디 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 어색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곧 양복을 입은 여러 사람이 제가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세가 있으신 중년의 신사분께서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전날 뉴스로 찾아본 회장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리니 회장님께서 웃으면서 저보고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반갑네. 김진우라고 했나?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본인보다 먼저 우리 어머니를 보살펴드렸다고 들었네. 어머니가 어찌나 자네를 칭찬하시던지 정말 고맙구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당연히 할 일이라니. 자네는 마음이 정말 넓구먼.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청년이야. 크게 웃으시던 회장님은 이윽고 저를 만나려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란 어머니를 참 잘 신경 써준 마음씨 착한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자네는 심성이 정말 착한 것 같아. 교통사고였으니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됐을 텐데 다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신경 써주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늘 자네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좋은 제안이라니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좀 알아보니까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꽤 오래되었던데 그리고 지금은 빚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대학교는 다니다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그대로 제적이 되었고 저는 제 정보를 샅샅이 알고 있는 회장님께 깜짝 놀란 동시에 어째서 이렇게나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신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하신 듯 안심만 하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놀라지 말게. 내가 원래 선물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자고 생각하는 편이라 조사를 좀 했을 뿐이니까. 내가 하려던 제안은 바로 이거네. 내가 자네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전부 내주겠네.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비까지도 다 내주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네의 대학 등록금도 전부 지원해주고 싶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내 회사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지. 어떤가? 저는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몰래카메라라도 있는 게 아닐까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꿈은 아닐까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알자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늘 노력으로만 무언가를 이뤄봤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기억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회장님께서는 왜 그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너무 과분한 보답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럼 그냥 내 제안을 받도록 하게. 나는 내 어머니께 잘 대해준 자네를 좋게 보고 있네. 아직 이렇게 착하고 건실한 청년이 있다니 참 탐이 나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러니 괴념치 말고 받게. 회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회장님께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면서 나머지는 다른 분이 알려주실 거라고 하며 나가시더라고요. 제게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주실 분은 전화통화로만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인 비서실장 분이셨습니다. 안내를 받으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제안 이외의 보답이라면서 큰돈까지 주신 겁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본 금액에 저는 너무 놀라 휘청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1차적으로 택배기사 일을 그만두고 회장님께서 주신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밀려있던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동시에 제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사고 후유증 빼곤 제 건강에는 다른 이상은 없더라고요. 이후 저는 회장님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는 다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대학에 재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 때문에 대학교 졸업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터라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꿈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업만 하면 바로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아직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전부 다 놓친 기회를 지금에서야 다시 받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일신기업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꼭 입사하고 싶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연 같은 기적이 생기다니요.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요즘은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그런지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외할머니께 더 좋은 것만 먹여드리고 호강시켜드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외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마음가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할머니께선 용서하는 마음과 더불어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생긴단다.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쁘기도 하지. 하지만 그 많은 일에 일일이 분노하거나 휩쓸리기보단 이것 또한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좋단다. 그러면 언젠가 그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로 돌아올 때가 있어.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할머니의 가르침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크게 화가 나거나 어디다 풀 수 없는 분한 일들을 겪으신 적 있으시겠지요. 차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반복해서 상처받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